강연 주제는 그 표정으로 마음을 읽다로 했지만 부제는 슬픔은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를 로 잡았습니다. 이 책을 펴낸 다음에 에크만은 달랄라마와 함께 감정적 자각을 공동으로 출간합니다. 저는 특히 에크만이 그 달랄라마를 만난 일, 그 만남이 그의 인생과 감정 연구에 영향을 준 일에 대해 그리고 두 분의 차이점에 대해 관심이 컸습니다. 에크만이 달랄라마를 만난 데에는 그의 딸 이브의 역할이 큽니다. 이브는 정치적으로 불행한 티베트인들의 처지에 강한 관심을 가졌고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유 티베트 고교 클럽을 창설했습니다. 이 일로 이브는 달랄라마를 친견할 수 있도록 다람살라로 초청받았는데 초청받은 사람은 한 사람을 동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에크만은 불교나 달랄라마 대표를 관심이 없었지만 딸과 함께 인도로 가서 달랄라마를 만납니다. 이 모임은 2000년 3월에 열린 마음과 생명 8차 대회였고 80명 정도의 과학자들과 명상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자, 이분은 그 빅터 첸이라는 분인데요. 부모는 중국인이고 홍콩 태생입니다. 첸 역시 2000년 학술대회에 참석했고 달랄라마와 에크만의 만남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초점이 감정과 표정이었습니다. 첸은 달랄라마와 공저로 책 2권을 썼는데 그 중에 첫 책이 용서입니다. 이 책에서 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통적인 중국 가정에서 자랐다.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은 금지 사항이었다. 중립적인 얼굴을 갖게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감정을 경험하는 능력이 줄어들었다. 심지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서 나는 의식적으로 슬픈 감정을 끌어내야만 했다. 2000년 3월 회의 주제는 파괴적인 감정이었다. 에크먼은 달랄라마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달랄라마의 얼굴이 에크먼이 만난 가장 가식이 없는 얼굴이었다. 어린아이들처럼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전혀 숨김이나 그리낌이 없었다. 회의 도중 어떤 사람이 달랄라마에게 다람살라에서 한 아이가 광견병에 걸린 개에 물려 죽었다고 전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깊은 비통의 표정을 짓더라는 겁니다. 달랄라마는 마치 자기 자식을 잃은 듯 몹시 상심해하고 있었다. 에크먼이 또 놀란 것은 그런 슬픔이 얼마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비통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다. 마찬가지로 달랄라마는 재미있는 일이 있을 때 끄리낌 없이 웃음을 터뜨리고는 몇 초 만에 진지하게 집중하곤 했다. 그는 어떤 것에도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 인터뷰에서 에크만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달랄라마는 속이 그대로 표정으로 드러나는 분, 인사이드 아웃. 그래서 진실하고 투명한 분이라고 에크만은 말했습니다. 이 책에서 빅터 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크만은 까다롭고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던 그가 다람살라로 와서 달랄라마를 만나고 그 결정적 순간에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고 말합니다. 에크만 스스로도 이 두 책에서 달랄라마와의 만남이 자신을 영원히 변화시켰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까다롭고 화 잘 내는 에크만에게는 불행한 가정사가 있습니다. 엄마 변호사였는데 에크만이 14살 때 자살합니다. 부친이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자살하기 1년 전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 모친이 정신과 의사를 만난다고 부친은 조롱하고 모친은 울고 또 웁니다. 모친이 죽기 하루 전 에크만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끊임없이 부정을 저질렀다. 심지어 한의문 기간 동안에도 너는 절대 부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엄마가 자살한 다음 담당 정신과 의사는 부친이 끊임없이 의사의 노력을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70년이 흘렀지만 모친의 자살이 준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부친에 대한 증오는 그의 나쁜 성질을 본받게 했습니다. 즉 쉽게 반복해서 화를 내고 때로는 너무 심하게 화내는 것을 배웠습니다. 미워하면서 닮아갔습니다. 오직 지난 10년 동안 달랄라마와 친해지면서 분노는 자신의 인생에서 분명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부친에게도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부를 미워했습니다. 조부가 아버지에게 고등학교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부친의 형이 고등학교 가기 싫다고 하니까 동생이 형보다 잘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친은 12살에 조부를 떠나고 자수성가해서 소아과 의사가 됩니다. 증오의 대물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크만이 18살에 아버지와 싸우고 가출한 이후 66에 이르기까지, 그래 달라이라마 만나기 전까지 후회할 만한 분노 사건 없이 지나간 주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라이라마와의 만남이 나의 정오를 끝낸 것 같아요. 분노의 엉어리가 사라졌고 분노가 줄어들었어요. 지난 7년 동안 후회할 정도로 크게 화낸 경우는 2번밖에 없어요 라고 달라이라마에게 말합니다. 달라이라마와의 첫 만남에서 에크만은 2가지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첫 경험은 대화가 지속되는 10분 동안 아주 좋은 느낌, 열은 아닌 온기를 신체적 감각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2번째 경험은 그 방에 다른 사람이 있었지만 달라이라마, 에크만, 이브 3사람이 말하는 동안 3사람만 캡슐에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이브가 그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화를 가장 많이 내나요? 대답하시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가 크다, 큰 만큼 실망한다. 기대를 낮춰라, 현실적이 되라, 결점을 받아들이라고 충고합니다. 에크먼은 달라이라마가 자신의 동생 같다고 느낍니다. 에크먼이 사실 1살 위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에크먼은 또 다른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달라이라마의 명상 수행이 일부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일으킨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가 명상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달라이라마의 명상은 자리이면서 동시에 이타인 셈인데 나중에 똥내 명상을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수타니파타 자의 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흡사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을 걸고 보호하듯이 그렇게 모든 생명에 대해 무량의 마음을 일으키시오. 또 모든 세계에 대해 무량의 자유를 일으키시오. 원한 없이 적이 없이. 물론 이 인용은 제가 인용한 겁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자의 사랑은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에는 자식의 고통에 대한 엄마의 슬픔, 눈물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본 강연은 여러 감정 중에 슬픔과 분노에 일단 주목하겠습니다. 슬픔의 경우에는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남의 자식, 다른 민족의 불행에 대해, 산성비로 죽어가는 숲에 대해 슬퍼할 수 있을까를 묻겠습니다. 분노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통제하십니까? 라고 묻겠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슬픔의 풍수는 쉽게 확장됩니다. 그는 티베트인을 탄압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까지 자부심을 확장합니다. 달라이라마가 존경하는 간디도 사랑과 비폭력을 영국인과 무슬림에게 확장합니다. 틱 나다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와 자신을 일치시킵니다. 이런 태도를 한일 근현대사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자문해 보십시다. 조안나 메이시는 죽어가는 생태계를 위해 장례식을 치르라고 권합니다. 자비심의 확장 이야기는 제 자신의 것이지만 에크먼도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인사이드 아웃 그 이미지입니다. 에크먼도 이 영화를 자문했습니다. 그 새드니스는 슬픔이, 그 피어는 소심이, 그다음 앵거는 버럭이, 그 디스가스트를 까칠이로, 그다음에 조이는 기쁨이, 이 5 감정을 이 영화는 핵심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코어 이모션이라고 부릅니다. 핵심 감정들의 목표는 11살 소녀 라일리를 지키는 겁니다. 기쁨이는 행복을 느끼게 하고 슬픔이는 슬픔을 느끼게 합니다. 소심이는 안전하게 생활하게 하고 까칠이는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하게 한다. 버럭이는 부당한 일에 대해 저항하는 에너지를 줍니다. 이 영화는 나쁜 감정과 좋은 감정을 나누지 않고 일어나는 감정을 그대로 인지 수용하고 있습니다. 라일리는 미네소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했죠. 감정들은 그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합니다. 기쁨이와 슬픔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활동합니다. 어느 날 기쁨이가 생각합니다. 슬픔이 제가 하는 게 뭐냐? 기껏 라일리를 울리더라. 눈물을 수정과 제거 대상으로 봅니다. 슬픔을 배제하니까 라일리는 오히려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끝 장면에서 라일리는 울면서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부모에게 고백합니다. 부모는 함께 슬퍼합니다. 미네소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도 서로 위안을 얻고 행복해집니다. 가정이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간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책은 감정과 얼굴 표정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 폴 에크만의
40년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책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자신의 감정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책이 직장 생활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고 드라마 미생이 생각났습니다. 직장 생활은 항상 미생이지 완성이 아니다. 미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회사원들은 혹독한 경쟁 속에서 갈등하면서 수시로 분노, 슬픔을 경험합니다. 회사에는 수시로 큰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작은 성공에서 오는 기쁨, 만족, 흥분, 안도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직장은 지옥일 겁니다. 그런데 회사를 지옥으로 만드는 일에 극한 상사들이 있습니다. 부하들의 인내의 극한까지 몰고 간다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혐오 대상입니다. 선 차장은 워킹맘의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늘 미안해합니다. 계약직의 슬픈 호소인데요. 모르니까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기회를 주실 수 있잖아요. 아마 장거리 엄마가 들었으면 울었을 겁니다. 근거 없는 선의는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라고 충고합니다. 두려워해야 큰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극한 상사 없는 술자리도 있어야 합니다. 뒷담화와 웃음, 공감이 가능한 자리가 있어야 직장 생활이 가능할 겁니다. 가족 내의 사랑은 인생의 필수입니다. 특히 어머니의 웃음과 온기는 갓난아기 였을 때부터 익숙한 겁니다. 엄마의 온기가 없다면 자식은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가 될 겁니다. 온기는 에크만이 달라이라마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따뜻한 신체적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식은 이런 온기를 느끼고 있을까? 아마 엄친 딸은 냉기를 뿜는 말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애락 애착이 슬픔을 낳고 애락이 두려움을 낳으니 애락에서 자유롭고 슬기로우니 그에겐 슬픔이나 두려움이 없네. 애락 애착은 빨리 라틴의 번역어인데 쾌락으로도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구절은 미생의 삶을 속세의 특성을 잘 설명합니다. 수많은 인간 동작, 돈벌이, 연애, 성행위의 목표도 결국 애착, 쾌락, 소유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출가 후 수행을 잘하면 슬픔과 두려움은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임시완이나 강소라가 이 한 구절을 듣는다고 해서 속세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에크만의 연구 대상도 대개는 세속인들입니다. 표정의 심리학 1장에서 에크만은 감정은 보편적인 것이다. 특정 문화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핵심 감정에 경멸을 추가해서 기본 감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재미, 기쁨, 안도감, 경외, 환희 등 즐거운 감정들도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보편적인 게 어떻게 아는가? 우리와 다른 문화권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알 수 있다는 사실에서 보편적임을 안다는 겁니다. 기본 감정이 드러내는 표정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주어집니다. 감정을 적절히 드러내고 남의 감정을 잘 읽어내면 생존에 유리하다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설명합니다. 표정들이 보편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에크먼은 서양 문화가 전혀 없는 원시 문화, 즉 파푸아 뉴기니로 가서 포레족을 연구합니다. 에크먼은 포레족에게 이런 사진을 가지고 가 서양 여성 표정 사진을 가서 보여줍니다. 질문을 이렇게 하면 언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무슨 표정이에요? 두려움, 또 놀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 것은 웃는 얼굴이고 맨 오른쪽 사진은 공포, 화난 얼굴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뭡니까? 웃는 얼굴. 여러분이 사실 이게 알아맞혀야 에크만이 옳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뭡니까? 슬픈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포레족에게 보여주고 당신들은 언제 이런 표정을 짓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럼 대부분의 대답이 아이가 죽었을 때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이건 뭡니까? 화난 얼굴? 이것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혐오예요. 그래 우리 한국인도 포레족, 미국인 소녀의 표정을 대체로 읽을 수 있다면 감정이 보편적이다, 문화를 초월한다는 에크만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필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정과 관련된 4가지 핵심 기술의 향상을 돕기 위해서다. 1.
감정이 되는 순간을 자극하는 기술 향상, 말이나 행동하기 이전에 자각하는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를 가능하게 해준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준다. 3. 타인의 감정에 대해 더 민감해지는 기술 향상. 4. 타인의 감정에 대한 정보를 잘 활용하는 기술 향상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 그래요. 감정은 자동평가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인류 진화에서의 과거와 개인의 과거에 영향을 받는 특수한 자동평가의 일종이다. 그래 감정에는 인류의 과거와 개인의 과거가 함께 작동합니다. 두려움을 보면 감정이 자동평가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 다른 차가 빠르게 끼어들어 충돌할 뻔한 경우 두려움을 느끼고 즉시 핸들을 꺾는다. 두려움은 자동평가에서 온 것이다. 자동평가가 생명을 구합니다. 반성적 평가, 즉 어떤 녀석이 난폭 운전하냐, 어떤 차냐 이렇게 질문할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표시규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Display rules. 자식이나 부모가 죽으면 큰 상실과 슬픔을 느낍니다. 모든 문화 공통이에요. 그런데 슬픔을 드러내는 방식은 문화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표시규칙이라고 부릅니다. 표시규칙이란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표정관리규칙,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감정을 어떤 강도로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입니다. 자, 저 아래 몇 슬라이드는 일본 동양대학 심리학 전공자 육영선 씨의 한일 간의 감정 규제 비교 연구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은 그 세월호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 사진입니다. 대중 앞인데도 강렬한 비통을 표출합니다. 동일본 대진제 때 이 사진도 이 이미지도 나오는 사람도 되게 아마 유가족일 겁니다. 그런데 슬픔 표출은 비교적 자제된 듯 그리 강하지가 않습니다. 육 선생이 주장하는 게 한국인은 일본인들보다 슬픔을 보다 강하게 표출, 특히 대중이 보는 곳에서 일본인의 경우 슬픔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 특히 대중이 보는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을 표시하는 정도에 따라 약하게 표현하면 약한 사회적 지지가 있고 강하게 표현하면 강한 사회적 지지가 있다. 한국 문화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른쪽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분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일본인보다 한국인의 분노 표출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도 한국의 문화적 차이는 왜 이렇게 발생했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난 다음에 지리적, 역사적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반도의 경우에는 외국 문화와 자주 접촉하고 외부 사회로부터 잦은 침입이 있었다. 새로운 관계를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적응해야 했다. 그래서 감정 표현력이 발달했다. 대신 일본의 경우에는 외부 국가들로부터 독립된 환경, 관계 유지가 더 중요했다. 감정 표현이 다소 부족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감정 표현이 발달했다고 그러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감정 과잉이라고 그럴 수 있고 또 감정 표현 다소 부족했다고 그러지만 감정 자제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2장에서는 우리는 언제 감정적이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인생의 중대사에 대처하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고 즐거움을 줍니다. 감정은 대체로 이롭다. 해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과잉 반응일 경우, 분노를 느끼지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경우, 나중에 폭발하게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도 두려워하는 경우가 해로운 경우입니다. 자동평가 기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세계를 끊임없이 스캔하다가 우리의 안녕이나 생존과 관련된 사태가 일어나면 그것을 탐지하는 자동평가 메커니즘을 여러 개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 단어를 줄여서 자동평가 기제라고도 부릅니다. 감정 연구자들이 대체로 이 두 가지 점에서는 합의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안녕에 매우 중요해 보이는 사안에 대한 반응이다. 감정은 종종 아주 빠르게 시작되므로 우리는 그것을 촉발하는 심리적 과정을 자각하지 못한다. 이게 불교 수행을 이제 잘하게 되면 자각하지 못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분의 1초라는 짧은 사이에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자각도 없이 아주 복잡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뱀과 거미를 왜 두려워하는가? 수렵 채취하던 조상들이 뱀과 거미가 위험하다는 것을 안다. 그것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재빨리 학습하면 생존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동물의 출현을 감지할 수 있는 민감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뱀이 두려움의 테마가 된 것은 진화적 유산입니다. 자동평가하기 전에 학습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화의 산물로서 유전적으로 물려받습니다. 이 점에서 에크만은 찰스 다윈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 만년에 사람과 동물의 감정 표현이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 한 일절이 이렇습니다. 동물원에 아프리카산 맹독성의 뱀이 있는데 나는 그 뱀이 들어있는 우리의 두꺼운 유리판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뱀이 달려들어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단단히 각오했다. 그러나 뱀의 일격을 받자마자 그 결심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순식간에 1, 2m 뒤로 펄쩍대며 물러났다. 생전 경험한 적이 없는 위험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의지도 이성도 무력화되었다. 다윈은 합리적인 사고가 생덕적인 두려움 테마를 두려워하는 반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뱀을 만나면 두려움을 느껴서 반성적 판단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반성적 평가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분노, 혐오와 같은 파괴적 감정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위층에서 소음을 좀 낸다고 위로 올라가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또 극한 상사에게 화를 내서도 안 됩니다. 에크먼이 달랄라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대목은 이 책에서 두세 번 나옵니다. 요가 수행자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분노의 자동평가가 일어나는 극미의 찰나를 이렇게 연장한다는 거예요. 해서 자동평가 과정을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것. 이건 달랄라마 자신도 어렵다고 했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일으키는 8가지 경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동평가 기제, 운전 시 다른 차가 급하게 쏠려 들어올 때 느끼는 두려움 같은 것이고 반성적 평가도 감정을 일으킵니다. 자동평가 기제가 다루지 못한 애매한 상황인데 한 여성을 만나요.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 당신의 일자를 위협합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분노를 느낍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과거의 감정 경험 회상입니다. 3개월 전에 자꾸 하신 부친 생각이 났다. 회상과 동시에 슬픔이 몰려온다. 네 번째 그 감정 일으키는 경로는 상상입니다. 먼 데 있는 자식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 상상만 해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상을 통한 감정 유발하는 이점도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 자신이 분노하게 되는 것을 미리 상상할 수 있다면 감정 유발 요인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거의 감정 경험을 말하는 것도 감정을 일으킵니다. 분노의 경우를 예로 들어 봅시다. 제 경험의 경우 이제 유익함도 있고 위험도 있습니다. 유익한 점은 미진하게 끝난 것을 종결 지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사례는 이런 경우입니다. 서로 오해해서 3일 전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이에 대해 남편이 아내에게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야기하다가 남편이 처음보다 더 세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배우자도 화를 낼 겁니다. 차라리 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동요, 좀 다른 맥락에서 이렇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동요, 대중가요,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고 영화와 드라마를 보는 것은 과거에 느끼는 감정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요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바랄 거예요. 산도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덮인 속에서.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늘 이 노래 작사자 의호선, 작곡자 한용희 이런 분이 생각이 납니다. 또 그다음 15년 전에 제가 어떤 글을 썼는데요. 이 글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노래는 일본 교과서 전문 출판사 도쿄 소세키가 2005년 처음 발행한 새로운 음악 6학년 교과서 6면에 실린 것이다. 아오이 거꾸로 시로이 거꾸로라는 일본어 번역 가사 아래 한글 가사를 일본어 발음으로 실어 한글 버전으로 부른다. 일본 음악 교과서에 우리 동요가 중심 교재곡 필수곡으로 채택된 것도 광복 이후에 작곡된 우리 동요가 일본 교과서에 수록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작곡자 한용이 2005년에 이분이 살아계셨습니다.
한용일을 초청했고 그는 2005년 1월 말 도쿄서적 본사를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로비에 나와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을 합창해 감격했다고 한다. 저는 이런 노래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과 일본 어린아이들이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을 함께 부르면서 양국 어른들의 정치 장난과 편협한 민족주의를 넘어가기를 바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자, 이제 감정을 일으키는 9가지 경로 가운데에 5가지 설명했고 6번째가 공감입니다. 친구의 불행에 대해 공감하는 것, 그 다음에 완전한 타인의 불행에 대해 신문이나 책에서 읽은 인물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문자가 마음 안에서 감각, 영상, 소리, 냄새, 맛으로 전환되어 공감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공감의 능력이 없으면 소시오패스가 될 겁니다. 감정은 타인에게 배우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 보호자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어머니가 사람 모인 곳을 두려워하면 아이도 그런 두려움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도 주인의 감정을 담는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8번째, 사회 규범 위반도 감정을 일으킵니다. 타인이 사회 규범을 위반한 것을 보면 분노, 혐오, 경멸을 느낍니다. 아마 미국에는 난리일 겁니다. 그런데 지켜야 할 규범은 사회 문화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켜는 9번째 길, 9번입니다. 의도적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표정을 만드는 겁니다. 웃는 풍선을 보고 흉내내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에크만은 달라이라마가 말하는 파괴적 감정, 분노와 혐오, 감정과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불교 수행에 들으면서 받은 인상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불교 수행은 결국 자동평가를 반성적 평가로 대체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단연간 수행을 거듭하면 감정적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설령 감정적일 때라도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3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감정적이 되지 않을까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부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 남편 짐이 아내 헬렌에게 말한다. 미안하지만 일이 생겨서 학교가 끝나고 딸을 데리러 가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이 해야 할 것 같아. 헬렌은 짜증이 나서 화난 표정을 짓고 약간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대답한다.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 그 시간에 부하 직원과 회의가 잡혀있단 말이야. 그녀의 자동평가 기제가 남편의 메시지를 자신의 목표를 방해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자신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제 짐이 헬렌에게 짜증을 냅니다. 분노는 종종 분노를 낳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일을 화를 내지? 바로 몇 분 전에 상사가 전화를 걸어서 우리 부서에 긴급회의가 있으니 꼭 참석해야 한다고 해서 미리 말해줄 수가 없었어. 헬렌은 이제 짐이 배려 없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이 화낼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아직도 불응기에,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응기 있다면 갈등하게 될 것이다. 그녀의 짜증은 짜증을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다. 감정의 불응 상태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너무 강해서 감정에 맞지 않는 지식이나 정보를 거부하거나 또는 그런 지식이나 정보가 머리에 도통 떠오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불응 상태 1, 2초 정도로 짧게 지속되면 해보다 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당면 문제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불응기가 길어지면 부적절한 감정적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긴 불응기는 세상과 자신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왜곡시킵니다. 확정편향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요. 확정편향은 아마 이런 불응기와 깊은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절벽 가장자리를 걷는다고 해봅시다. 추락 방지용 튼튼한 울타리가 있음도 압니다. 동물원 뱀 우리 앞에 두꺼운 유리가 있음도 압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을 느껴요. 이 두 경우 다 심장의 고동이 빨라지고 손바닥에는 땀이 납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지식 이성적 판단이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감정평가 기제를 무효화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감정의 불응 상태이고 그런 기간이 불응기입니다. 에크먼은 자신의 감정 알아채기 중요성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중앙일보를 보다가 이런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커트칼로 손목 긋던 15세 소녀 소연. 청거나 소아정신과 교수가 쓴 글이었습니다. 비자살성 자해 행동에 대한 글인데 자살의 여도는 없지만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글이었습니다. 소연아, 커트칼로 팔 건 건 왜 그랬어? 죽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어? 죽고 싶었던 적은 있었지만 팔 건 건 그래서 한 건 아니에요. 팔에 상처를 내면 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소연이는 기분이 좋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해를 하면 기분이 해소된다고 말했다. 부모는 무서운 마음과 동시에 아이가 믿고 화가 났다고 했다.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너 팔 그어도 안 죽는다는 거 알고 이러는 거잖아. 왜 바보 같은 행동을 하니? 라며 소연이를 몰아붙이고 비난했다고 고백하며 후회했답니다. 이 교수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자해 청소년은 감정 조절이 어렵고 나쁜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어한다. 아이의 감정 조절을 위해 훈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나쁜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이름 붙이기,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일을 늘리기 등이다. 이제 소연이는 기분이 답답할 때면 자해 대신 엄마와 함께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영상을 본다. 어느덧 소연이가 자해하지 않는 채 2년이 됐다. 또 감정과 기분 차이에 대해서 그 많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분은 길고 감정은 짧다. 기분은 하루 종일 지속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틀도 간다. 짜증난 기분이면 쉽게 화날 수가 있고 우울한 기분이면 아주 슬퍼질 수 있다. 업신여기는 기분에는 혐오와 경멸이 담겨 있다. 고양된 기분에는 흥분과 쾌감이, 불안한 기분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감정은 우리 인생의 필수적인 것이고 기분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고 에커만은 말합니다. 기분은 진화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분을 갖지 않고 감정만으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최근에 이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기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우울감, 무기력증, 코로나 레드는 코로나 블루가 쌓여서 더 심해지면 짜증과 분노, 화병의 형태로 폭발하는 증상입니다. 이것이 더 심해지면 코로나 블랙이 되는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4장에서 감정적 행동 다스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감정이 시작될 때 우리가 신호를 보내는 것은 진화적 유산의 일부다. 말로 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이 유용했기 때문일 것. 감정 신호 체계는 언제나 켜져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드러내고 부모는 알아야 적절하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라일리 가족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감정 신호를 약화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끌어내는 시도는 대개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남편들의 담쌓기인데요. 이제 부인들이 경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화를 내면서 뭐라고 잔소리한다? 남편이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 이를 담쌓기라고 부른다. 이때 남편은 생리적으로 감정을 격렬하게 경험하고 있답니다. 담쌓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현재 상대에게 압도당하고 있고 당면한 사태에 잘 대처할 수 없거나 대처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 신호다예요. 담쌓기는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에크만이 오셀로의 오류라고 부른 겁니다. 셰익스피어는 여러분 아신 대로 500년 전 사람이고 The Tragedy of Othello를 썼는데 이건 4대 비극 중에 하나예요. 로미오 줄리엣, 리어왕, 햄릿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셀로는 처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니스의 훌륭한 흑인 장군이에요. 오셀로는 베니스 원로원의 딸 젊은 데스데모나와 결혼한다. 그런데 데스데모나에게 연정을 품은 로드리고 이하고는 못된 측근이 있었다. 이들의 꼬임에 빠져 오셀로는 데스데모나가 자신의 부관 카시오와 불륜의 관계에 빠졌다고 오해합니다. 그녀에게 입을 키스하고 살려달라는 그녀의 목을 조릅니다. 지금 목 조르는 장면이 아마 연극의 한 컷 같습니다. 그녀는 잠시 기절할 뿐 죽지는 않는다. 정신이 든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알리고 죽는다.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오셀로는
자신의 질투가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다고 비통해한다. 죽은 데스데모나가 있는 침대로 올라가 몸을 찌른 뒤 그 위에 쓰러져 생을 마감하고 오셀로는 끝나게 됩니다. 이게 부인이 죽은 장면입니다. 에크만이 거듭 당부하는 것은 감정을 알았다고 해도 그 이유를 원인을 단정하지 말라예요. 데스데모나가 그는 배신을 나는 파멸을 당했구나. 오 매춘부야 내 앞에서 놈을 위해 울고 있어? 오 여보 절 내쫓대 죽이지 마세요. 꿇어 이 매춘부야. 데스데모나가 우는 것은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인데 남편은 아내가 카시오를 위해 우는구나 하고 오해했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감정에 맞지 않는 지식이나 정보를 무시하는 상태, 그게 감정의 불응 상태였습니다. 오셀로의 오류는 질투심이 낳은 분노라는 감정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아내의 진실한 고백을 듣지 않는 겁니다. 간악한 자기 부하 이아고의 말만 들었습니다. 오셀로는 불응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불응 상태의 자체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게 제가 한번 데스데모나의 진실 고백을 옮겨봤습니다. 그래도 겁이 나요? 당신의 두 눈을 그렇게 굴릴 때면 살기가 도니까요. 제가 왜 겁을 내야 하는지를 몰라요. 죄의식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겁이 나요. 잔인한 격정이 당신의 온몸을 뒤흔들고 이건 징후예요. 전 평생 당신께 죄 지은 적 없어요. 카시오를 절대 사랑하지 않았고 제가 해도 괜찮은 하늘이 모두에게 허락하는 사랑만 했어요. 오 매춘부야 내 앞에서 놈을 위해 울고 있어? 내일 죽이세요. 반시간만 기도 한번 할 틈만요. 너무 늦었어. 이제 그 오셀로가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때늦은 후회를 해요. 그런데 이제 죽기 전에 자신을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측근에게 부탁합니다. 쉽게 질투하진 않지만 일단 빠지면 극도로 혼란되는 사람을 기억하라 해요. 차분히 가라앉은 두 눈에서 눈물을 졸졸 쏟아내는 사람을 기억하라. 널 죽이기 전에도 키스했지 이 길밖에 자살하고 키스하며 죽을 수밖에 없구나. 사실은 이제 오셀로가 젊은 부인 데스데모나와 결혼했고 오해해서 부인도 죽이고 자기도 죽으니까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에크만이 말하고 있습니다.